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3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OA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이 연자대분들께서 아주 열띤 강의를 해주셔서 시간이 좀 예정 시간보다 조금 길어졌는데, 지금부터 Q&A 디스커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올라온 질문이 2가지가 있고요. 질문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잠깐 제가 강의 내용 중에 혹시나 오해가 있으실까봐, 코멘트를 한두 가지 드리면, 아까 마지막 강의 먼저 그러니까 ACI나 비맥 같은 게 이제 의료기기라서 메디시널 프로덕트, 치료제하고 좀 다르게 메디컬 디바이스라 하는데 이제 약간 그 혼란이 있는데 ACI 같은 경우는 사실은 메디컬 디바이스로 세포를 증식해서 보내주는 거지만 그때 허가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2000년대 초반이어서 사실은 아마 지금 같으면은 그렇게 허가를 못 받을 것 같고요. 아마 세포 치료제로 해서 받아야 될 것 같고 비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메디컬 디바이스도 아니죠. 사실 메디컬 디바이스는 그걸 세포를 추출하는 기기가 메디컬 디바이스고 그걸 투여해서 치료하는 방법은 메디컬 프랙티스라 해서 치료법으로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치료법이라는 거는 많은 임상의들의 논문을 통해서 검증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치료제는 이 규제기관의 그 임상 1상, 2상, 3상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까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비맥에서는 비맥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줄기세포 치료라고 이름은 받았지만 세계적으로는 현재 논란이 많고 예전에는 서로 많이 혼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비맥은 엄밀히 따지면 줄기세포라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라기보다는 아까 강의 중에 얘기하신 PRP 컨센트레이션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리고 그로스 팩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PRP에 가까운 버전이다. 줄기세포 치료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다 이런 그런 지금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올라온 질문 중에 먼저 첫 번째 우리 회장님 최충혁 회장님께서 강의해 주셨는데요. 콘드랄 서저리의 1차 목표를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모폴로직 리저너레이션, 증상 호전, 기능 호전 모두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한 이를 위한 결과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패널분들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제 옆에 앉으신 우리 김준일 교수께서 먼저 쭉 대답해 주시죠, 순서대로. 네, 회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여러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카틸리지 서저리를 처음에 이제 고려할 때 저희가 이 환자를 수술할지 말지 결정할 때 결국에는 이제 페인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러니까 그 페인이 결국 콘드랄 디펙트에서 스템에서 오느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수술 후에도 여러 가지 몰폴로지컬 리저너레이션도 물론 중요하고 다 좋지만 결국 환자의 페인 스코어가 좋아져야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스코어들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쿨 스코어를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지만 제가 무슨 임상을 하거나 환자의 상황을 평가를 할 때
페인도 보고 기능도 보고 다른 여러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카 스코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라도 연골 재생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연골은 잘생겼는데 계속 아프다는 분들도 물론 있고요. 그럴 때는 이제 그 페인 소스가 어딘지에 대한 정확한 그 이밸루에이션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몰폴로지컬한 부분하고 펑셔널한 부분을 동시에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뭐 앞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는 수술하게 하시려고 온 환자의 계기는 환자가 불편해서 또는 어떤 증상과 기능적인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임상적인 기능적인 또 일상생활 속에서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증상과 기능 호전을 조금 더 중요시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몰폴로저익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MRI나 또 이제 세컨룩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이 되는데 이것들은 오히려 조금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서전이기 때문에 결국은 증상이 있는 이게 인시덴탈 파인딩인지 아니면 환자의 심프톰의 정확한 원인이 되는 것인지를 판별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프라이머리하게 생각하는 것은 증상하고 기능을 보는 게 맞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카테지를 재생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리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리페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몰폴로직한 변화는 세컨더리한 평가 방법으로 저희가 좋아졌는지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마 비슷한 취지로 다 대답해 주신 것 같고요. 당연히 아마 증상과 기능, 페인과 펑션의 개선이 우선적인 타겟이 되겠지만 연골 자체가 재생이 되면 더 좋겠다. 아마 롱톱으로는 그런 것이 더 그 증상 개선된 증상의 유지에 유리할 것 같다.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추가해서 여기 여러 참석자분들 온라인 참석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른 수술, 그러니까 과연 아까 김정일 교수께서 얘기했는데 그 연골 결손이 있다고 꼭 그게 이 환자의 페인의 원인, 기능 제한의 원인인가는 굉장히 중요하게 감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경우는 뭐 제가 카트리지 쪽으로 이제 많이 한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 권유 받고 오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면 미디알이든 뭐 라테럴이든 미디알이 많은데 아주 작은 연골 결손이 있어요. 아니면 메니스커스 테어가 메인이고 연골 결손 조그맣게 있는데 이제 연골 수술까지 해야 된다. 근데 어떤 경우는 메니스커스만 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더 흔한 오류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파테로페모랄 페인이 스포츠 의학 쪽에서는 많이 얘기가 있는데 정형외과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으냐 미디알 페인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스포츠 의학 체계에서는 보면은 미디알 니 페인의 가장 흔한 원인이 1번이 메니스커스 이런 게 아니고 1번이 파텔페모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미디알 카트리지 서저리 하고 결과 안 좋다고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대개는 파텔페모랄 처음부터 파텔페모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 꼭 좀 감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 ACL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ACL 인저리 노르웨이 쪽에서 이제 논문이 많이 나는 그쪽 ACL이 워낙 많으니까 ACL 인저리 리컨스트럭션에 들어갔을 때 카트리지 디펙트가 있는 거를 같이 하는 게 결과가 더 좋은 거냐. 그때는 환자는 ACL 럽처 때문에 온 거지 사실 카트리지에 대해서는 증상을 호소하지 않으니까 과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냐해서 연구를 한 팀이 사실 논문이 별로 없는데 노르웨이에서 계속해서 롱텀까지 나온 논문이 있습니다. 보면은 ACL 인저리 환자 어큐트 때 카트리지 들어가서 카트리지 손상 있는 거 같이 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결과가 더 안 좋다라고 나와 있어서 현재까지는 에비던스 별로 없지만 들어간 김에 해주는 게 더 좋겠지라고 꼭 생각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성환 교수께서 질문해 주셨네요. 카트리지 프로시저 후 방법에 상관없이 수술 후 회복치료 재활은 동일하게 하시는지요? 크기나 병변의 위치 등에 따른 간단한 프로토콜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게 간과되면 사실은 다 프로시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간과되면 결과가 더 좋을 수 있는데 잘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때문에 또 이번에 거꾸로 할까요? 박경국 교수께서 먼저 해주시고 그 웨이트 베어링 포션이 메디알이나 라테랄 페모럴 콘다이하고
파텔로페모랄은 아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파텔로페모랄은 웨이트 베어링하고 상관이 없어서 ROM을 좀 천천히 시키고 웨이트 베어링을 바로 시키고 LFC에 있는 것은 웨이트 베어링을 8주에서 12주 정도 제한을 합니다. 최근에는 뭐 카틸리지 프로시저 자체에 따라 다르게 하지는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곱 센티미터가 넘는 경우에는 12주 정도 논웨이트를 시키고 이보다 작은 경우에는 페리페랄이 서포트를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8주 정도의 논웨이트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느 프로세스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신다 그 얘기죠? 예, 최성 교수님. 예, 일단은 지금 김성환 선생님 그 질문에는 저도 이제 비슷한 답인데요. 크기와 병변에 따른, 특히 이제 병변 위치에 따라서는 많이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즉, 파테로페모랄 조인트 쪽이면 플렉션을 좀 제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메디얼 페모랄 쪽에는 이제 웨이트 비어링, 특히 이제 플렉션해서 무게 중심을 실는 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은 넌 웨이팅 비어링을 지금 뭐 8주, 12주 말씀하셨는데, 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실제 환자가 그걸 넌 웨이팅 비어링 하고 다닌다는 걸. 저는 그래서 좀 프로토콜 만들어서 한 4주 정도를 아주 파셜 웨이트 비어링 살짝 디디게 하고 그 후부터는 목발 짚게 2달 하는 이렇게 아예 그냥 세팅을 해놓고 하고요. CPM은 바로 2, 3일째부터 바로 하는 걸로. 그러니까 웨이트 비어링 안 하는 ROM은 가급적이면 빨리 좀 시작을 해주고 다만 웨이트 비어링 하는 ROM은 천천히 하되 넌 웨이트 비어링은 전 믿지 않는다. 뭐 이렇게 그럼 처음에 4주 너네이트 베잉 할 때는 앰뷸레이션 아예 못 하는 건가요? 네, 최성욱 교수. 넌 웨이팅 비어링 안 하고요. 그러니까 너네이트 베잉은 목발도 짚는 거죠 그때.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목발 짚고 안 디디고 다니는 거는 불가능하다. 저는 넌 웨이팅 비어링을 제가 해봤더니 하루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거를. 네. 네. 미안, 좀 비슷해요. 어때요? 그러니까 팁토입니다. 네, 팁토 네, 게이트. 팁토. 논웨이트라는 게 사실 깽깽이로 다니라는 게 아니라 네. 팁토 게이트거든요. 네, 저도 비슷한데요. 파텔로페모랄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바로 다음 날서부터 웨이트 베어링을 그냥 시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대신에 이제 LMB 브레이스를 채워서 거의 그 목발은 그냥 좀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해서 풀 웨이트 베어링 다 시키고 그 대신에 니 조인트 모션은 연골 재생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도를 늘리는 건 아니고 0도 30도, 0도 40도로 해서 2주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CPM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환자 그 스웰링 빠지는 거하고 톨러러빌리티에 따라서 한 5도 정도씩 올리면서 계속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이트 베어링 포션에 있어서 사이즈가 작을 때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걸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이즈가 커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싶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팁토 게이트를 하는데 목발을 짚으면서 팁토 하면서 체중의 3분의 1 정도를 웨이트 베어링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한 6주 정도 환자 하게 하고 6주서부터 나머지 3개월까지는 이제 매주 프로그레시브하게 웨이트를 좀 늘리면서 웨이트 베어링을 시킵니다. 그럼 처음부터 팁토인데 30%면은 사실 팁토보다는 좀 많은 것 같은데 30% 정도는 허용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 환자 목발 짚고 가서 체중계에다가 다리 올려놓고요. 본인 몸무게가 60kg면은 20kg 정도 다리 눌러보라고 그러면 쉽게 20kg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제 세팅을 시켜서 계속 교육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김준일 교수님. 네, 이미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병변의 위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파텔로피모랄 조인트에서는 사실 플렉션 했을 때 프레셔를 받기 때문에 실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ROM을 실제로 아스트로스코프를 보면서 어느 각도에서 이게 컨택이 되는지를 좀 보고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각도가 넘어가는 선에서는 좀 제한을 시키고요. 웨이트 베어링은 뭐 파텔로피모랄 같은 경우에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시키는 편입니다. 그리고 메디알이나 이제 라테랄 피모랄 콘다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루 이틀 정도는 사실 환자분이 많이 아파해서 빨리 꼽히는 거는 전 페인 센스가 너무 높아진다고 생각해서 그 기간은 피하고 컨그런시가 혹시 카틀리지 리저너시티 중요하기 때문에 ROM은 좀 빨리 시키는 편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웨이트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주 뭐 논웨이트 베어링 하면 환자분 쿼드가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실 결과가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3주 정도는 논웨이트 베어링을 하고 그 3주 정도는 팁토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요 네 분의 패널들 카트리지 경험이 많으신데 이 안에서도 그 프로토콜의 그 기능 회복 수술 후에 회복 치료에 있어서 상당한 그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아직 완전한 컨센서스 그리고 치료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서 그 고려가 필요할 것 같네요.
다음에 질문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송시영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마이크로 프랙처 할 때 아울 대신 드릴을 사용할 때 이상적인 다이아미터와 뎁스가 있을까요? 그리고 김석준 교수께서 드릴 제작하셨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어떤 기능을 향상시켰는지 질문입니다. 김석준 교수 먼저 질문해 주시고 예. 김종일 교수께서 좀 추가해 주시고. 예, 또 만든 드릴은 이제 듀얼 다이아미터 드릴이라고 그래가지고 앞쪽은 가늘고 그 뒤쪽은 좀 두툼한 드릴입니다. 근데 그 전체 길이는 2cm 정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저기 뭐야 2cm로 잠깐 1cm인가 저도 헷갈린데요. 1, 2cm 정도면은 좀 매로 채널이 확실하게 뚫리기 때문에 그 정도로 했고 그다음에 앞쪽에 그 다이아미터가 작지만 상당히 단단하기 때문에 미끄러지거나 부러지거나 하질 않아서 그 자기가 비록 앵글이 좀 져가지고 미끄러질 수도 있지만 그걸 좀 극복하면서 구멍을 뚫기 때문에 잘 뚫릴 수 있는 드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적인 다이아미터는 그 환자 그 카틀리지 상태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이제 젊은 사람이고 서브콘드랄 부분이 스클레로틱하지 않고 소프트하다 그럴 때는 저는 한 2, 3mm 정도, 3mm 미만의 드릴을 이용해서 뚫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스클레로틱하다 그러면은 3mm 이상의 드릴을 뚫습니다. 그 스클레로틱한 서브콘드랄 부분은 정상 서브콘드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뭐 브레이크를 하든지 아니면 강한 자극을 주는 게 오히려 연골 재생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저기 우리 박용범 교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구멍을 뚫고 그쪽에 많이 모여 있는 쪽으로 해서 연골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서로 크게 뚫고 여러 개를 뚫으면은 서로 이제 그 서피스 텐션 때문에 이제 볼륨 이펙트가 생겨가지고 서로 레이어드를 또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로콜리아 쪽 수술을 할 때는 굵은 드릴을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트로콜리아 하고 나서 굵은 드릴을 했을 때는 이제 본시스트 같은 게 형성되는 것들이 가끔 보여서 그때는 한 1, 2mm 정도로 작은 놈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앞쪽은 가늘고 뒤쪽은 두껍다 그랬는데 가는 건 다이아미터가 얼마고 뒤쪽 굵은 부분 다이아미터가 얼마 정도? 그 시리즈가 세 시리즈가 있는데요. 2, 3mm, 2, 4mm, 2, 5mm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 3mm, 2, 4mm, 3, 5mm 세 시리즈가 있어서 3, 5mm라는 게 35요? 그러니까 앞에는 3mm고 3mm, 뒤쪽은 5mm. 5mm짜리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로 해서 이제 만들어서 1, 2cm면은 그게 앞에 한 1cm, 뭐 뒤에 1cm 그 정도. 예, 뒤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스톱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좀. 네. 나름대로. 김중희 교수께서는 어떻게? 사실 이상적인 다이아미터 뎁스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은 이제 환자가 남자나 여자나 좀 다르고 무릎 크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대략 2, 3mm 정도 다이아미터를 가지고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뎁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 그냥 마이크로 프랙처 아울로 했을 때 3, 4mm 정도라 그러면 그거보다 한 2배 정도 돼서 6, 8mm 정도 뚫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이아미터 뎁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방향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홀로 이렇게 뚫다 보면은 다이버지나 컨버지 되면서 깊게 뚫을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홀을 좀 만들더라, 여러 가지 스킨을 좀 하더라도 최대한 좀 벌티컬하게 뚫으려고 노력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올라온 질문은 없는데 마치기 전에 제가 코멘트로 좀 시간 관계상 그냥 질문을 드릴까 해서 코멘트로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마이크로 프랙처도 그렇고 비맥도 그렇고 뭐 비맥 같은 경우는 사실 고비 박사님은 마이크로 프랙처를 안 하고 있고 또 다른 논문들 많이 보면 마이크로 프랙처 하고 인핸스드 테크닉처럼 또 비맥을 우리 콜라겐도 지금 하고 하는 것처럼 근데 제일 흔한 오해는 마이크로 프랙처는 아직 오스테오아스리틱 카til리지 디펙트 특히 좀 디퓨전 리전 이게 주변이 숄더드 그 마진에 이렇게 잘 받쳐주기 어려운 병변에는 아직은 연구 단계 많은 병원 대학병원급에서 하고 있지 사실은 오스테오아스리틱 티피컬 라지 디펙트에서 마이크로 프랙처를 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급여 보험에서도 삭감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인핸스드 마이크로 프랙처를 하면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에서도 연골 재생이 되는 게 다 입증됐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고 삭감당했다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인핸스드 마이크로 프랙처도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에 최근에 논문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런 경우에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에도 해볼만 하다 정도의 에비던스이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러운 그런 어프로치를 하시는 게 올드에이지, 라지 리전, 티피컬한 오스테오아스리틱 리전에서
마이크로 프랙처든 이네스트 마이크로 프랙처든 하는 것은 좀 비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뭐 ACI를 오해하는 경우도 논문은 있지만 실제로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와 비슷한 아직은 그런 단계라는 거 꼭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 질문은 없는데 혹시 마치기 전에 코멘트 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연자분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오늘 많이 좀 조금 지연이 된 면이 있는데 열띤 강의를 해주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남은 저녁 시간 다들 잘 보내시고 오늘 애써주신 연자분들께 감사한 말씀 드리면서 오늘 웹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3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OA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